네, 이재용 삼성회장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전의 뇌물 사건은 유죄였는데 이번엔 무죄였는지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전망 그리고 검찰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이 전략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남근 변호사 모셔서요. 이 이야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참여연대 네. 그리고 민변에서 활동해 오셨죠. 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정치 활동 시작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조금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주로 이제 민생개혁 입법들, 경제민주화 입법들을 하는 이제 입법 운동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한번 이번엔 좀 위치를 바꿔서 한번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런 입법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정치권 이번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되었었고요. 제 모토는 폴리티션 정치가보다는 좀 미국에서는 로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입법 활동에 좀 충실해보자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기대됩니다. 시민사회 활동하시던 왕성한 모습을 제가 벌써 10년도 더 넘게 전부터 여러 가지 토론 자리에서 뵈면서 저는 또 희망제작소에 있었고 참여연대 계시고 해서 많이 토론하면서 뵀었는데요. 많은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근데 오늘은 삼성 문제를 모셨는데 이 문제는 또 오랫동안 추적을 하셨죠.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각종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렇게 경영권을 승계를 하겠다 그런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주로 이제 계열사들을 이렇게 지위를 해가지고 계열사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력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는 방식들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방식은 결국 재벌 총수들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의 주주들은 결국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합병이라는 게 결국은 그 주력회사의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야 되고 다수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피해를 주는 합병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들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삼성 부분은 이제 더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런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뇌물을 제공을 하고 정권이 이제 우리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해서 소위 우리 헌법에서 아주 경계하고 있는 정경유착이야 그런 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삼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제 제대로 엄단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만인 앞에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를 편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재벌 총수의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법부의 신뢰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판결문은 바로 오늘 나왔다면서요? 저는 뉴스가 많이 나와서 그 판결문도 나온 줄 알았더니 법원이 이제 공보 자료를 배포해서 그 공보 자료도 몇십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양입니다만 판결문은 16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다 아직 철저히 분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공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합병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의 목적이 이제 사업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요지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중. 그러니까 합병의 목적에는 사업적 목적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와 함께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의 주력 그룹의 지분을 못 갖고 있잖아요. 제일모직은 주력 회사가 아니었고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 회사인데 그 주력 회사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영권 승계의 의도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업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한 측면만을 본 거죠. 여러 목적이 있었으면 그 중에 이제 범죄적인 의도의 목적이 있었으면 그 부분도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게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합병 비율이거든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하려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의결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전문 기관들에서는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다. 찬성하면 안 된다 그랬고 국민연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제 그 합병 비율에 의하게 되면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뭐 적어도 한 뭐 1,300억 이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반대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대 0.35라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다수의 주주들한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합병 비율은 정상적으로는 이제 관철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로 하여금 그걸 합병을 하도록 그 한 행위라든가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하도록 그런 뭐 뇌물을 제공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든가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판결에서는 그 1대 0.35라는 그 합병 비율의 문제라든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삼성그룹 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피해가고 사업 목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합병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가서 중요한 핵심 쟁점을 좀 비껴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1대 0.35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엔 없었던 건가요? 1대 0.35 비율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간단한 판단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뭐 합병 자체에 반대한 사람보다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합병하는 거에 반대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려고 했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비껴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군요. 여기 그리고 저는 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뇌물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 뭐 파기환송심까지 가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뇌물을 제공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무죄 판결 받은 거는 뇌물의 대가로 얻어낸 어떤 의결 이것이 문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뇌물은 유죄인데 이것은 이 비율은 이 합병은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서는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뇌물을 제공했다고만 인정을 했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걸 도와달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뇌물 제공에 관한 그 재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재판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지시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국민연금 삼성물산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한테 지시를 해서 처음에는 반대 의사 그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찬성 의결을 하도록 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반대하면 이제 무산되는 거였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찬성 의결을 하게 해서 그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직권남용행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업무상 배임으로서의 그 찬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 판결하고는 이 판결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이번에 나온 그 아마 그 공표된 자료인 것 같은 저는 판결문을 직접 인용한 건 아닌 것 같은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요약한 거니까 뭐 판결문과 다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구를 보니까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됐다는 측면이 있으며 합병의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되었더라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전의 판결하고 배치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 판결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중에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의도가 있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쟁이를 했다고 그러면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판결의 방식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업적 목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의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합병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그 판단 방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뭐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이런 것들은 좀 판단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합병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그 합병의 비율, 그 비율로 합병하는 걸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삼성물산에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데 삼성물산의 기존 주주들은 다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 합병 비율로 합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건 국민연금 내부적으로도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도 그 비율로는 합병하면 안 된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반대를 한 다음에 다시 합병 비율이 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찬성 의결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였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는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합병 비율을 바꿔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찬성을 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보더라도 이 1대 0.35의 비율로 합병하는 것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들은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또 중요했던 문제는 1대 0.35로 어쨌든 재무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합병할 때. 근데 그때의 재무적 가치 산정의 근거가 됐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 회계적인 이 계산 과정에서 분식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번 재판에서 그것도 좀 판단을 했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애매하게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물론 뭐 삼성 측에서 의뢰한 회계법인들은 뭐 합병 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데들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의결권 자문 그런 그 기구들에 대해서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찬성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국민연금 내부의 의견도 적어도 1.406 그러니까 0.35보다는 더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이제 합병에 찬성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불법적인 지시에서 했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분식 회계권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관련된 건 있죠.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놀라운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미래의 주력 사업이에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비상장 회사였던 조그만 회사였던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룹 차원에서의 이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보관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지면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 자회사니까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제약사하고 이제 삼성 에피스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삼성 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콜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이오젠은 계속 공시를 해왔습니다. 우리 콜옵션을 갖고 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걸 공시를 하질 않았어요. 그 콜옵션이 있다는 것들을 공시를 하질 않다가 갑자기 이제 2015년 4월, 2015년 이제 5월에 이제 합병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앞두고 직전에 이제 콜옵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콜옵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 에피스가 이제 그 회계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4.5조, 그러니까 4조 5천억이라는 이제 회계상에 있어서의 그 자본 투자 이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회계 기준만 바꿨는데 갑자기 4.4조 5천억의 그 자본 투자 이익이라는 게 생겼다. 생겨서 삼성 그러니까 에피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그러면 제일모직도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제일모직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 갑자기 이제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삼성물산은 뭐 2년 동안 거의 수주를 하질 않고 뭐 카타르에서 아주 큰 해외 건설 수주를 했는데 그거는 또 공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죄 사실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던 것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세 조정 분식회계 이 부분 다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 부분인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벌였던 이제 여러 가지 행위,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사업상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합병 괜찮다, 자체가 이렇게. 사업적 목적이 있었고
그 자체가 합병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제 사실이 다 틀렸다. 판결문에 보게 되면 다 전제 사실이 틀렸다. 이거로 다 쳐내거든요. 전제 사실이 그러니까 전제 사실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제 그 경영권 승계의 의도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다 쳐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면 법적으로 볼 때 저는 이제 경제를 해서 법을 잘 모르는데요. 전제 사실이 틀렸다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지금 예를 들면 그런 회계 조작을 통해서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게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괜찮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핵심은 사실 전제 사실로 따지면 제일 핵심은 합병 비율이거든. 1대 네네네. 0.3으로 네네네. 정한 것 자체가 불공정하냐인데 그 판단을 다 빼버리고 그냥 사업적 목적만 가지고 사업적 목적이 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 사실이 틀렸기 때문에 그 행위들에 대해서 그걸 불법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걸로 거의 다 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1대 0.35라는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범행 의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1대 0.35가 핵심인데 그 합병 비율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판단 안 하고 그냥 합병 목적에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 경영권 승계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이제 다 피해갔다는 거죠, 판단을. 범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됐군요. 한 가지 제가 또 좀 민감하게 제가 또 예민하게 봤던 건 엘리엇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그 ISDS 그 국제 투자 분쟁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패소해가지고 돈을 1,300억 원 물어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은 그건 괜히 물어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국제 중재 판정에서도 전제 사실은 뭐냐면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이재용 개인한테는 이익을 주지만 주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엘리엇이라는 주주가 피해를 봤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가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개입했다는 거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그렇죠. 피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캐스팅 보드를 준 국민연금이 결국 찬성하는 바람에 그대로 합병이 되는 바람에 엘리엇이라는 주주가 피해를 봤다는 거거든요. 엘리엇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또 투기자본들도 이제 다 국제중재판정제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건 1대 0.35로 하게 되게 되면 이재용은 이익을 보지만 그 다른 주주들은 피해를 본다는 게 전제인데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다른 주주들은 이제 다 피해를 본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이걸 싹 빼뜨려 버리니까 다른 결론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국제중재판정에서는 계속 1대 0.35는 불공정한 비율이고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삼성물산의 그 주주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 판단해 나갈 텐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그대로 이제 1심 판결대로 가버리면 1대 0.35가 불공정하지 않다. 그걸로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국제 중재 판정과 우리 국내에서의 판정 완전히 달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버려 가지고 그럼 결국은 누가 제일 바보가 되냐면 대한민국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제 중재 판정에 따라서 엘리엇이나 이런 투기자본한테 손해배상은 다 물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본 게 없다 그러는데 1대 0.3으로 해서요. 이게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엘리엇 패소 판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또 패소했는데 거기에 용어를 뭐라고 하나? 항소라고 하나요? 불복을 했다 그러죠. 네. 중재 판정은 원래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특정한 사유, 중재 판정 자체가 그 국제 판정의 룰에 어긋나는 이제 위법한 방식으로 판정을 한 경우에 그 부분만 이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이제 불복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엘리엇한테 1,300억 어쨌든 뭐 세금으로 물어주는 건데 일단 물어주고 나중에 삼성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이제 뭐 결국은 건가요? 이제 삼성물산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당한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 주주들에게 피해를 본 거니까 그 공동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뭐 저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국민연금도 손해를 본 거잖아요. 엘리엇만 아니라 엘리엇보다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더 많은 이제 손해배상을 좀 청구해야 될 상황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1심 판정이 계속 만일 유지가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정은, 형사 1심 판정은 피해가 없다. 1대 0.35가 불공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면 이제 그 모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아마도 뭐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계속 인정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선행 판결들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항소해서 다퉈보려고 하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쟁점으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이제 공정한 것이었냐. 불공정한 것이었냐, 삼성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었냐. 그것이 삼성 주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 의결을 얻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뒤집힐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앞에 선행 판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판결들과 모순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순되는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1심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 프로젝트 G 문건이라는 이 문건이 나왔어요. 저 삼성경제연구원 출신인 거 아세요? 옛날에 삼성경제연구원 있었는데 이런 제목 이렇게 잘 붙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실하고 경제연구소하고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 내용에는 분명히 삼성그룹의 지배력 그 승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지배력 승계 얘기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 승계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 아마 이런 식의 이제 아마 판단을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문건인데 거기다 이재용 개인의 지배력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냥 그건 드라이하게 그냥 그룹 차원에서의 지배력 승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룹 차원에서의 지배력 승계라는 게 결국 핵심 정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 그룹의 지배력의 정점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경영권 승계의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1심은 그걸 좀 달리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삼성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뭐 헤지펀드나 이런 투기자본들한테서 지분을 방어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그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삼성그룹 자체의 지배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합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헤지펀드에 대한 방어용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지배력 승계라는 분명히 그 목적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다만 이제 그냥 그룹 차원에서의 지배력 승계만의 문제냐 거기 안에 이재용 개인의 어떤 그 경영권 승계의 내용이 같이 내포된 거냐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에서는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승계 작업을 목적으로 이 추진한 것이라는 증거로 제출을 이번에 했던 거죠.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인정은 하지는 않고 그랬던 부분인데 2심 가면은 다시 좀 이 얘기를 해볼 만한 쟁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미래전략실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맞아요. 그냥 재벌 기업 집단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냥 그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병 문제도 삼성물산이 자체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걸 삼성물산이란 회사 내에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실이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이미 불법적인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일인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권투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코너죠. 끝내주는 세계 이승원 시사평론가 오래 기다리셨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트럼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네.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아닌데 네. 매번 하긴 했는데요. 매번 언급을 하게 되는 네. 이상하게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이름 트럼프.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그때 제가 방송을 제일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진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그날 날씨 체크 그리고 전날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게 제 즐겨찾기에 아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거의 트럼프 스토커 짓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바이든이 된 다음에 이 짓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요즘 다시 아침부터
트럼프를 검색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분의 그 트위터나 지금 뭐 X인가요? 아, X. X 네. 맞나요? 네. 근데 영어 문법을 파괴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대문자, 소문자 미국 막 사람인데. 섞어 쓰고, 예. 그래서 해석이 사실 안 되거든요. 내용은 거짓인데다가 영어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트럼프를 취재하는 기자들 혹은 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난감하게 했는데 다시 그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매우 두렵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트럼프가 화제를 몰고 다녀서 당연히 다음 대통령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이든 기자회견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아, 네네. 네, 나이 문제, 이 기억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정면 돌파를 딱 하는 걸 보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좀 우세하긴 하지만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51대 49로 다들 예측을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 조사에서는 뭐 바이든이 그래도 이길 것이다라는 조사가 나오는데 대세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그 수치로만 봤을 적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이제 맞추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그때 힐러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는 다 바이든, 그때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하여튼 이 또 화제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나토 방위비 분담금 안 내면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 최근에 이제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뭐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최근에 2월 10일에 이제 유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나토 정상회의 당시 그 유럽 정상들한테 당신들이 방위비를 더 약속한 대로 분담하지 않으면 내가 러시아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하도록 독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어디 전화해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과거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그때 누구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업적을 다시 한번 이제 과대평가하고 혹은 또 과장하면서 그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그 발언이 이제 소환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일 때 당시에, 네네. 나토 국가들이 돈 더 내게 만들었다는 걸 자랑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왜냐면 침공할 거야 이렇게 네. 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 같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전체 문장을 봤어요. 그런데 기자들마다 조금씩 단어를 그러니까 문장을 풀 문장을 쓰지 않고 다 쿼테이션을 짧게 따가지고 왜 이렇게 써놨지라고 했는데 그 전체 컨텍스트를 보니까 또 말을 너무 횡설수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말 횡설수설하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전달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뭐 24시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나토와 이제 러시아 이 대립각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거를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까요?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선거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자기 자랑에 굉장히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세 현장이었으니까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테고 본인의 업적과 치적을 조금 더 자랑하고 싶었을 테고 그리고 내가 실제 그 당시에 나토를 압박해서 조금 더 돈을 그들이 내기 시작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그렇습니다. 동맹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동맹 자체를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실제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나토 압박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1조 원대였는데 그 당시 한 5조 원 정도 내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결국은 이제 2021년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아베 총리 때였는데 트럼프와 아베와의 만남에서도 트럼프가 아베 혹은 일본 측에 전혀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 조금 더 내.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의미라면은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제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방어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한 거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는. 일단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네. 이것도 참 트리키한데요.
이 국방수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국방수권법을 가장 많이 언론에서 언급한 거는 우리 주한미군 그 분담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 네네네.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트럼프한테 자꾸 나오니까 그 당시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이제 매년 이제 계속 리뉴하는데 28,500명의 주한미군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하한선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그냥 다음날 주한미군 철수해라는 걸 할까봐 의회에서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회계년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인가는 이제 하한선을 못 박았어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하한선을 정해놓은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최근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도 28,500 이제 주한미군 숫자를 박아놨고 그때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나토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법을 박아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12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거 의회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주한미군 당시에 했던 그 법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고 인용을 해서 이제 탈퇴를 못하게 하고 혹은 탈퇴할 때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막아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어저께 뭐 최근에 읽었던 외신들 뉴욕타임즈나 등등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이제 시행령 국가가 됐잖아요. 법, 뭐 검경, 뭐 수사조사권 등등. 이제 거기도 이제 행정명령이나 등등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가 이것을 탈퇴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은 그렇지만 국방수권법이 존재하지만 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미국 그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는 국가들은 방어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바이든은 또 아예 발췌 삼국하고 뭐 폴란드,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트럼프가 둘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그런 방어선을 새로 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면서 또 아예 나토 탈퇴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비슷한 일이 닥치겠네. 네. 방위비 분담금 안 내면은 철수하겠다고 하겠네. 이렇게 막 다중적인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미 이제 다 겪은 거죠. 트럼프 4년 동안 당시 실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독일에도 이제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한미군이 있듯이 주독 미군이 3만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당시 트럼프가 12,000명 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 행정 명령을 중지시켰어요. 바이든 정부 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들 각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행정명령으로 아예 뺄 수도 네, 국방수권법이 있지만 법을 넘어서는 행정명령으로 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 이제 한다는 주독 거죠. 그 군인들을 빼라고 할 때 그게 행정명령이었는지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어쨌든 트럼프가 지시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걸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게 왜 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행정명령이나 다른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도 그래서 가능성이 항상 굉장히 높게 있다. 트럼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벌어지니까요. 네. 가능성은 있다.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나토 회원국 중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면 방어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담금을 안 낸다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제대로 안 낸다는. 제가 그 당시도 그랬고 찾아봤는데 2006년 당시에 나토 정상회의였나요? 그때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그 당시 국내 총생산 이제 각국마다 GDP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토지만 각국의 GDP 그 한마디로 형편에 따라서 그래도 방위비 이제 국방 예산을 2%를 2024년까지 달성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내년이네요. 그러니까, 네, 내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니네들 돈 낸다고 하는데 왜 미국만 계속 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2%까지 늘리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대통령 돼서 보니까 미국만 일방적으로 돈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300만이
300만? 네. 숫자가 헷갈려서 그 군 병력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돈을 쓰고 병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31개 회원국 가운데 지금 11개국만 2%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1%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히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내년 초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내년 초에 각국의 GDP 결과가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 올해죠. GDP 결과가 네, 나오고, 네, 그럼 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냈는지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올 네, 거니까 네, 집권하자마자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나토 그 홈페이지 가면은 그 일반 그냥 언론에도 표가 나와 있는 경우 있는데 실제 얼마씩 각국이 지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영국, 그리스,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2%를 이제 맞추고 있는데 나머지 한 20개국들은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은 되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표를 봤어요. 봤더니 2% 이미 맞춘 국가들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씀하신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인데 네, 맞아요. 그리스는 빼고요. 폴란드, 핀란드하고 발트해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네, 네. 리투아니아는 사실 그렇죠. 전에 구소련의 침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바로 구소련 출신이라 가지고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렇게 우크라이나처럼 합병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국가들은 여긴 열심히 내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독일, 프랑스 같은 데가 좀 이탈리아 이런 데는 오히려. 잘 안 내고 오히려.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역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발트 3국이라고 방금 얘기하고 있는 그 라트비아 등등 3개국과 폴란드가 가장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각국의 어떤 긴장 상태, 발언의 수위를 보면 그 국가들 한번 이제 소련으로부터 당시에 침략을 당했던 지배를 당했던 국가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분담금을 내야 된다, 혹은 더 뭐 무기를 더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독일 숄츠 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또 이제 그 GDP상 뭐 독일이 앞서가고 있죠. 독일과 프랑스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독일 총리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발언이 10일 날 나왔고 12일 날 숄츠 총리 발언이 나왔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독일에 있는 이제 군수 공장을 신설하는 그 공장에 직접 갔어요. 거기 독일 총리가 있었고 국방장관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원수가 있었는데 총리가 있었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어떤 자리에 간다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탄 20만 발을 한 해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토 집단방위 공약이 지금 장난인 줄 아느냐. 물론 이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어떤 발언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토의 주요 국가들 혹은 뭐 그 나토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긴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트럼프 없는, 한마디로 미국이 없는 유럽을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실질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프랑스랑 독일을 중심으로. 왜냐면 예, 어쨌든 지도하는 국가니까. 네, 유럽에서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때부터도 그랬고 유럽군 창설을 주장했던 국가거든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 근데 사실 2% 지금 안 돼요. 근데 이제 유럽군 창설을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거 뭐야, 이게 말하고 행동 말과 행동이 좀 다르네라고 했는데 트럼프를 이제 다시 겪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마크롱을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예, 국제사회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엄청 많이 싸웠죠. 막. 엄청 많이 싸웠죠. 막 악수로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힘자랑하고. 네, 힘자랑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악수를 7초간이나 했었나? 7초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거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제 몇 개국들이 물밑에서 그 군사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오면 실제 지원이 끊길 수가 있고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러시아라는 현재의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끼리 지켜보자. 이게 유럽군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관련성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걱정을 해요. 한일 미군 주둔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나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 동아시아에는 더 심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좀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똑같이 심하게 하죠. 뭐 유럽이라고 덜하고 뭐 아시아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 앞에서는 굉장히 평등해지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트럼프를 보면 동맹의 여부, 친구의 여부가 이제 돈의 양으로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전 트럼프를 보면서 굉장히 심플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아마 질문이 이제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마침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인용이 됐죠. 뉴욕타임즈가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이제 그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1950년 에치슨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한반도까지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5개월 뒤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소환하고 상기시키면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나 중국 측에 용기를 주는 발언일 수 있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에치슨 라인이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이 당시에 1950년에 자신들의 방위선, 극동 방위선 얘기하면서 일본, 필리핀을 잇는 네네네네. 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그랬었죠. 한반도를 빼놓고 빼놨었죠. 그렸는데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몇 달 뒤에 소련의 무기 아래 북한이 한국을 그랬죠. 침공했다. 그게 6.25 한국 전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이 딱 한 가지의 요인만 있을 수는 없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이죠. 우연히 이제 뭐 마침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테고 또 주변국의 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을 테고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그 에치슨 라인이 언급이 됐던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건지 그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가들은 그 에치슨 라인이 당시 한국 전쟁 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 발언이 그 라인을 그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사실상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나토에 대해서 지원을 끊겠다. 뭐 나토를 심지어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미국이 없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 상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지원된 2022년 그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간 전체 지원이 100이라고 한다면 55%가 미국 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럽이 그러니까 나토가 합해도 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미국이 부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면 트럼프가 돼서 나토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발트 3국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실존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트 3국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 별로 안 내는 나토는 우리는 안 도와줄래라고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발트 3국, 폴란드, 핀란드 이런 데 가장 위험하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는 한 덩어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군사동맹 덩어리니까 그게 어떤 나라는 잘 뭐 낸다고 해서 뭐 더 도와준다던가 덜 도와주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토라는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가 보기에는 충분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그 분담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식으로도 나토와의 어떤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탈퇴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낙관하는 게 좋겠다. 현실은. 근데 그걸 동아시아로 이렇게 딱 미러링해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한국, 일본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더 안 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포함해서 더 안 내면 우리 발 빼겠다. 그리고 뭐 북한이나 주한미군 중국의 철수하겠다. 침략을 독려하겠다. 뭐 이렇게 이번에 해석할 수 있잖아요. encourage라는 단어를 써서 놀랐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나토에 지금 적용하는 그 논리가 우리나라 혹은 일본과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토에 하는 얘기가 결국 한국에 하는 얘기고 또 일본에 하는 얘기다. 물론 그 동맹의 관계라는 게 어떤 그 근접성과 끈끈함이 물론 다르죠. 뭐 미일 동맹이 더 우선이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사실상 국제 질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 한국과 같은 그거는 그 밀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논리로 기존의 동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죠. 그리고 이미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하여튼 21세기판 에치슨 라인이 다시 그려진다고 할 때 주한미군과 한국이 가장 쉬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입장에선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가.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아졌고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계속 미군 측에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부터 뭐 핵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북한도 김정은 서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서로 이제 상승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왜냐하면 충분히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조건은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는 가치 외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또 뭐예요? 안보 동맹이 동시에 또 경제 동맹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돈 앞에 평등이란 트럼프의 가치하고는 어떻게 되는 상충되는 저는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제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시죠.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치 동맹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지난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공고했던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제 기존에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치 동맹이 있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뭔가 모순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그 가치가 이 가치인가?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려서 언급하기가 참 힘드네요. 네. 어쨌든 미국하고 같이 간다. 경제도 같이 가고 안보도 같이 가고 우리가 유사시한 미군이 지켜줄 것이고 뭐 그 이런 논리를 이야기 아니겠어요? 피고 있죠. 네. 네, 트럼프가 과연- 그걸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 기조를 네네.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동맹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경제적 거래 관계라고 만약에 트럼프가 해석을 한다면 네, 실제 돈 안 그렇게 내면 돼- 우리 네, 동맹 네.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네. 동맹이 그런 거 원래 아니죠. 혈맹인데 동맹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일기 때 충분히 그 한국 사람들 혹은 한국사에서 가장 그 레드라인이 주한미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주한미군 카드를 실제 흔들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동맹을 굉장히 귀찮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발언들이 실제 나왔고 그 안에는 한국, 일본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평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평하게 돈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한국만 찝어서 이런 의미는 아닌데 트럼프의 실제 발언도 그랬고 지난 4년의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걸 본다면 재집권하면 더 강력하게 돌아오겠죠. 네. 그렇군요. 김정은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김정은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뭐 0.1%라도 기대를 하고 있겠죠. 안 네. 하는 척하지만. 네. 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묘하네요. 그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이슈가 가장 뜨겁게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21년에 타결된 게 25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26년부터 새로운 그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전부터 1년 이상 뭐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빨리 트럼프 오기 전에 빨리빨리 좀 협상을 좀 맺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21세기판 에치슨 라인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네, 말씀을 그 해주셨어요. 뭐 한반도가 외신에서- 트럼프의 놀이터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원 대표님하고 같이 할 텐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죠. 이제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유호정, 이원욱, 김종민 신당이네요. 네. 어쨌든 이 개혁신당에서 별거 3년 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하게 하자. 이렇게 좀 이색적인 이혼 관련된 정책 공약 내놨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 SK 일가에서 세 개의 재판 벌어지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이 관장 사이에 이혼 소송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적 이슈가 아니고 또 공적 이슈가 됐습니다. 요 이야기 일종의 이혼의 경제학, 이혼의 정책학인데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죠. 이 두 명의 이혼 소송 얘기 일단 좀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심이 끝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아직 부부 사이인 거죠.
1조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60억 원 정도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요구했는데 1%만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뜬금없이 세계일보에서 자기가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인정이 어렵다, 지속하기 어렵다, 마음이 위로가 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아이도 있다라고 심지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제 불륜을 공식화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와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라고 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가 이제 그게 드랍되고 2018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위자료 3억 원, 그다음에 이제 보유지분의 한 거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억 원에 관장이 최태원 예, 달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이 665억 원만 그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제 인지대를 높였는데 정확히 금액은 이제 공개가 안 됐지만 인지대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니 한 2조 원 정도를 이제 한 2배 정도 불려서 이제 그 다시 항소심을 낸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쟁점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그렇게 1조 원, 2조 원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또 그게 그러니까요. 네, 예. 굉장히 보통은 작은 이제 액수로 가나요? 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하더라도 이제 그 기여도를 인정을 하는데 이 재벌 회장의 경우는 이 노세영 관장, 이 부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제 쟁점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벌 회장의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이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최근에는 이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최근 판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노세영 관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고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걸 1.2%로 평가받는 순간 제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사실 둘 사이가 굉장히 또 과거에 좋았던 것처럼 비춰졌고요. 최태원 회장이 그 구속됐을 때 일주일에 3번씩 면회를 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키운 기업인데 이걸 이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항소의 이유가 되고요. 게다가 이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결혼을 파탄낸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유책이라는 건 책임 있는 배우자. 이 이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이 먼저 소송을 내고 노세영 관장이 이제 같이 소송을 내면서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인용이 되지 않았고 노세영 관장의 소송이 인용이 돼서 이번에 이제 배상 판결이 나온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가진 남편이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게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이제 바람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내보낼 때 만약에 그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성의 역할과 가진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노소영 관장이. 네. 여성들도 여성운동 진영에서도 많이 이제 재판을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게 하나의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사건의 어떤 이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회의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가 되나요? 뭐 제프 베조스 얘기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 뉴스를 본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가장 이제 그 이혼 그 위자료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정확히 금액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반반씩 나누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고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워싱턴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이 거기에 본사가 네네네. 있어서 거기서 다루는 빌 게이츠 자산이 1,300억 달러 정도 되죠. 한 150조 정도 되는데 최대 절반이면 75조 원 정도 될 테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추산을 해보면 이제 포브스에 추산해 보면 이 빌 게이츠 재산 순위가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조 원 정도를 주지 않았는가라고 추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조 원이요. 네네. 이혼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 중에서 50조 원 정도는 그 이전의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금액 비율을 따지면 빌 게이츠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떼준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한 380억 달러 정도 떼준 것으로 그래서 이제 50조 정도 되는데 재산의 4분의 1 정도 제프 베이조스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떼준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둘 다 또 유책 배우자죠. 다른 이제 혼외 관계를 가져서 이
사실상 그 결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났고 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크게 물어준 경우죠.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제 이혼을 못 해주겠다라고 버티는 경우는 없고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태라고 보면 법원이 이제 서로 이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신 이제 이 두 경우처럼 이제 거액의 배상을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까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1988년에 3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4조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137조 원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의 한 36배 정도 자산이 늘어난 상태죠. 아, 결혼할 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SK그룹의 성장의 과정에 이 부인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그리고 기여했냐. 사실 부인이 실제 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한 가정을 지키는 그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삼성이나 대한항공에서도 이게 이혼이 네네. 있었잖아요. 재벌가 이혼이. 네네.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죠. 거기는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청해서 이혼을 했는데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고요. 그중에 141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이 경우도 뭐 사실상 결혼이 파탄난 상태에서 이 남편의 그 기여도를 사실 크게 인정해주진 않은 그런 재판이었고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같은 경우도 이혼 소송에서 13억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여러 한국에서의 재판 이혼 소송을 보면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크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재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네. 배우자하고 그냥 한 명은 애 키우면서 네네. 집안 살림하고 한 명은 나가서 돈 벌어왔을 경우에 네. 나중에 이혼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배우자들의 몫을 상당히 인정을 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련의 재판들을 보면 법원이 이 재벌 기업의 그 경영권, 특히 한국은 이제 지금 3세 승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분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지분율이 줄어들고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은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이혼의 소송에서의 어떤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부부의 어떤 이제 분할 비율을 따지면 될 텐데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판결인 거죠. 우리나라 법원이 꼭 재벌 재판할 때 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걸 굉장히 걱정해요. 보통 네. 사람 재판할 땐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보고 최근에 아까 얘기하신 이제 개혁신당이나 이런 정책적 논의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이혼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만 이게 이제 유책주의가 남아 있어서 책임이 있을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책임이 상대에게 있을 때 이제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이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규정들이 한국에만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우자가 좀 더 안 좋은 이 조건으로 이혼하게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런 반론도 생각은 네. 나는데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는 배우자하고 같이 말하자면 같이 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가치가 다 자기들이 창조한 건데 네네. 최태원 회장이든 이부진 사장이든 뭐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빌 게이츠 같은 걸 그 멜린다 여사도 꽤 많이 경영에 참여를 했고 빌 앤 멜린다전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고 했죠. 이 SK는 특히 또 지금 이제 재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이혼 소송이라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도 결국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인데다가 물려받은 시점에 또 이 노소영 관장이 아버지가 또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네, 결혼을 1988년 하고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의 2인자였고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상황이죠.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그건 이제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30배 이상이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30몇 년 전에 물려받은 그 특유 재산으로 이게 성장한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 이제 결혼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여도는 없느냐를 또 따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유 재산의 경우도 이게 부인이 배우자가 재산을 줄어드는 걸 막는 데 기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감소 방지 또 하나는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했거나 그러니까 감소 방지와
증식 협력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급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감소 방지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증식 협력하는데도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SK의 가장 큰 두 축이 SK텔레콤과 또 SK 지금 그 화학 정유산업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유공이라고 그렇죠. 대한 공기업 출신. 네, 네. 두 공기업을 인수를 했고 SK텔레콤도 당시 이제 정부 이 통신 사업을 이제 낙찰을 받은 경우가 되는데 대한텔레콤을 설립해서 그때 종잣돈이 2억 8천만 원인데 아마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노소영 관장은 이게 최태원 명의로 돼 있을 뿐, 그 당시 이제 뭐 금융실명제 예전이니까 그 종잣돈이 사실 최태원의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누구 돈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의 돈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아마도 이제 노태우 쪽에 돈이 흘러 들어온 돈이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 잠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 아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네. 딸이 재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딸이 지금 뒤에 이혼 소송을 할 때 네. 그때 받았던 여러 가지 특혜와 정경유착은 내가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기여 몫이니까 내가 분할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그리고 불법 행위인데 그거 네.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공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그룹이죠, 당시 성경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비호와 지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게 다 그 어떤 불법과 정경유착과 특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많은 사람 한국 국민들이 이 재벌의 성장 역사나 군사 독재 시절의 그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결혼 1년 후에 SK가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가 그걸 또 당시 논란이 되니까 반납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권 들어오고 1993년에 이제 이 낙찰을 받아서 SK텔레콤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노태우 대통령 시절 아니고 김영삼 시절이니까 뭐 영향이 없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그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 유공을 성경에 넘기게 한 사람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였다라는 이야기가 전두환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최동규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 회고록에 보면 유공의 민영화에 반대했던 관료들이 국보위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만나기 훨씬 전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과는 관계가 없다. 결혼은 89년에 했고, 88년에 했고, 유공이 넘어간 건 1980년인데 두 어떻게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노태우와 이 당시 그 SK 그 최종권 회장의 사이에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SK가 뭐 일회재단, 전두환의 재단에 출자도 했었고 노태우에게 또 30억 공유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이 두 SK와 노태우 가문의 이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SK가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게다가 SK는 또 선경이잖아요. 이게 네네. 선만주단과 경도직물이라고 둘 다 이 일본 기업들이 일본 그 일제가 버리고 간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나요? 적산불화 기업이라고 불화 하죠. 기업이네요. 네. 적산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라서 태생적으로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우리나라 슬픈 네. 현대 경제사가 그리고 거기 녹아 더 있네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최종권의 넷째 딸이 또 이후락 박정희 시절에 네네네.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의 넷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도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SK 성장의 역사에서 이 정경유착을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았겠는가라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로 그걸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사실 그 아버지 역할과 별개로 사실 통상적인 그 이혼 소송의 관례에 봐서도 노소영 관장의 이 몫이 1.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여성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최근에 트렌드하고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가사노동 하면서 도왔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 현대 경제사가 다 녹아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사건이네요. 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부분도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 저는 하나는 재벌 경영권 문제를 지금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SK는 소버린 공격도 받았었는데 네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책주의 파탄주의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네네. 대안 내놨는데 그거 어떤지 그거 짧은 시간이지만 네네. 좀 둘 다 정리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SK는 사실 이제 삼성과 달리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수직적 지배구조, SK 주식회사
SK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데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많지 않죠. 20%가 안 돼, 간당간당 해가지고 한때 소버린 자산운용이라는 어떤 투기적 펀드가 일대 지분, 일대 주주로 들어와서 사실 이제 최태원 회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이제 그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몇 번 그 구속이 되기도 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많이 그 이 SK를 좀 보호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핵심은 최태원이 자수성가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형성한 그런 자산이라서 이게 과연 최태원 본인의 그 이 성취냐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정권 자유 특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런 SK 그룹이 가능했겠느냐라고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걸 사실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아까 이제 파탄주의 이게 사실상 이제 책임이 최태원 회장이 있지만 이미 사실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할까요? 네네네. 예. 개혁신당에서 이제 사실 파탄주의 규정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정확히 파탄주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별거를 하면 유책이든 무책이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별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내가 결혼을 끝내고 싶어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유책주의,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불리한 위치를 감안한 그런 이제 보호 장치였던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조항을 내세운 거라도 볼 수 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누가 소송을 내든 간에 결국 이제 미국처럼 소송을 내면 이제 어차피 같이 살기 어려우면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대신 이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면 재산 때문에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재산 때문에라도 바람 피우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어차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파탄 상황이면 이혼을 하되 재산을 나누게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아마 한국 사회도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런 파격적인 공약을 이번에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손배 성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 회장이 처음에 냈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둘 양쪽의 소송을 냈는데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의 그 주장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고 노소영 과장이 반소를 냈는데 그 반소에 대해서만 이번에 이제 2.2% 인정돼서 그 위자료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냥 소송을 만약 이준석 대표 공약 받아들여진다면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내면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다만 이제 좀 더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이라서 반드시 이게 남성이 유리하다 아니면 뭐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위자료 분할, 재산 분할의 조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탄주의를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일단 우리 네. 안 맞아 헤어져 그러면은 딱 헤어질 수 있는 건가요? 나 다른 사람 만나게 해서 하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소송을 내는 건 자유인데 다만 이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이나 각하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이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유책주의라고 하죠. 개혁신당 안의 요지는 그러면은 그렇게 유책주의가 아니라 자격을 이제 준다는 거, 소송 자격을 준다. 예. 유책 배우자에게도 소송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일단은 각하나 기각이 아니라 일단 소송을 받아들여서 이제 재판까지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 재판까지 가는데 그래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혼을 인정하되 이제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혼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더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파탄이냐 아니냐를 볼 것이고 그러면 이걸 얼마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가 좀 더 쟁점이 될 텐데 최근 법원에서도 일부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살기 어려운데 강제로 붙잡아두기 어렵다면 이제 이혼을 인정해주는 대신 이제 이미 파탄 상태라서 혼인의 실체가 소멸됐다라면 규책 사유와 별개로 이혼을 인정한다. 대신 이제 위자료가 여전히 관건이 되겠죠. 그 파탄의 정의가 뭐죠, 근데? 따로 살면 파탄인 건가요? 아까 그러니까 3년 이상 별거를 했다라는 것도 이제 파탄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거고 정확하게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했을 때 당신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양쪽이 서로
주장을 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도 파탄주의인 거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혼은 쉬운데 양육비 부담이 크고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제 계속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쪽에서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탄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결혼이 싫다고 해서 쪽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또 따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탄주의가 도입이 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재산 분할을 좀 더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장기적으로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유책주의는 이미 한국밖에 없다라는 그 제가 논문 찾아보니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배상 책임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문제지 책임이 저쪽에 많으면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간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누가 책임이 크느냐 별개로 어차피 같이 살 수 없다면 헤어지게 법원이 허락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고요. 네. 일본도 이미 파탄주의가 많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성계에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책주의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워낙 무책임하게 결혼을 그렇죠. 파탄 낼 것 같으니까 네.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계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고 또 오히려 조금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여성계에서는 정확하게 뭐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보다는 제가 살펴봤더니 어떤 경우에든 여성의 이제 경제적 불리한 여성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인데 장기적으로는 파탄주의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 혼인을 지킬 의사가 있는 경우 최대한 보호를 하되 이제 그 위자료 규정 같은 것도 좀 더 강화해서 이 불리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핵심은 결국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유책주의라기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분할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보면 이제 가사노동만 실제로 재산 형성에 직접적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많고요. 여성계에서도 그래서 이 최태원, 노소영 둘의 이혼 소송을 관심과 있게 보는 건 이게 이런 식으로 여성의 기여도를 1.2%밖에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뭐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예. SK그룹의 경영권 자체가 노소영 관장한테 넘어가거나 그래서 이럴 수 그런 있는 건 관측도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해외 보면은 정치 권력, 그다음에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그 이 군부 세력들이 재벌 이제 거대 경제 권력과 손을 잡고 나중에 그걸 또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 처음에 이혼 소송을 냈을 때 그런 관측이 있었죠. 노소영 관장이 재산을 한 절반씩 분할해 가면 노태우 가문이 살짝 재벌 기업이 된다.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과 SK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뭐 이제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어떤 그런 재산 분할을 크게 뭐 그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히 장자 승계가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지금 삼성도 보면 홍나희 여사 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맘만 먹으면 그 홍나희 여사 쪽이 어떤 형태로 이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룹을 분할할 수 있는 것도 될 텐데 삼성은 그렇지 않았고 SK도 사실은 이제 이 노소영 관장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이 과연 이혼 소송에서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게 과연 연결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혼 소송의 어떤 중요한 이 기준이 될 기준이 될 재판이라고 한다면 원칙대로 그리고 어떤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된다는 걸 보고 어떤 새로운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적산 기업이라면 사실 국민의 기업인 건데 따지고 보자면 일본 사회적 책임도 있죠. 네, 네.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지배 세력하고 재벌 세력이 싹 나눠 가진 상태에서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됐을 때 이들이 계속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로 서로 나눠 갖게 해야 되고 또 국민들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일 것 그렇네요. 같네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번째 끝내주는 경제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좀 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논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윤형중 랩2050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목련꽃 일찍 필지도 모른다는 말씀 주셨었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일찍 피어버렸어요. 제 예상보다도 빨리 피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2월 중순에 피다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기후위기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만큼 또 문제가 우리 저출생 문제, 교육 네.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또 내놓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기보다 좀 자세하게 아, 자세하게요. 학부모 네. 입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부모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초등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인데요. 그 영유아 때 아이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은 한국의 돌봄 체계가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었나? 그래서 당시는 이제 가까이에 그 괜찮은 시설에 이제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약과에 불과했었어요. 진짜 그 큰 문제, 제대로 된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때 맞이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나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오후 3시나 4시 혹은 이제 5시나 그 맞벌이 부부에게는 5시나 6시까지 안정된 보육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12시 반에서 1시에 학교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맞벌이 가정이나거나 꼭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는 12시 반이나 1시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의 시간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문제에 아예 대응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 과정이라고요. 뭐 코딩 수업이다, 아니면은 뭐 연극 수업이다, 뭐 악기 수업이다, 뭐 보드 게임이다, 뭐 이런 이제 방과 후 과정 여러 대부분의 예체능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돌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 여기는 이제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안정되게 안전하게 이제 아이들을 그 돌봄 교실이라는 곳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은 두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추첨제였고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과부족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여러 통계 조사가 나왔거든요. 기존의 그 돌봄 교실과 방과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그 학생의 숫자가 전체의 한 60에서 70% 해당된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는데 그 통계의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은 원하는 시간 뭐 12시부터 3시나 4시나 5시까지 꽉 채워가지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추첨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못하게 되고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도 첫째 아이는 이제 3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신청을 다 실패해가지고 방과 과정을 못 다녔고요. 1학년 그 아이는 이제 지난 2학기 때 총 3개의 과정을 들었는데 3개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다 각각이 여러 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했었습니다. 돌봄 교실은 당연히 저희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바로 돌봄 공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늘봄학교라는 정책은 그래서 이 문제를 총칭하는 용어 자체가 있었는데 그게 초등 돌봄 절벽이라는 용어입니다. 돌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냥 것이-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 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건 상당히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완전 절벽에 떨어진다. 돌봄 절벽에 떨어진다는 얘기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 대선에서 양 후보 쪽에서도 여러 공약들을 내놨었는데요. 근데 늘 공약이 나온 만큼 제대로 실행이 안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늘봄학교는 기존 것과 어떻게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제가 키워드 3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합. 아까 돌봄 교실이랑 방과 후 과정 이 2개로 나뉘어져 있던 프로그램을 하나로 늘봄학교라는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통합을 해서 안정되게
그 원래 계획은 아침 8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최장 12시간씩 그 이제 보육해 준다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나거든요. 누구나. 예, 여태까지는 아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맞아요. 혹은 추첨을 통해서 우연에 의해서만 운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이나 그렇죠. 미술 학원을 다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2시간은 무료입니다. 맞춤형 과정이라고 2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 과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두가 있는다. 이런 정책은 아니고요. 그건 최장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보육할 때의 경우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추가된 정책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루에 2시간씩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2시간씩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까 제 아이가 그 3개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학기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45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가격이 무료다. 이 세 가지가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무료이며 맞춤형 과정은 무료이며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방과후 교실도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되면 그 시간에 보내고 안 되면 비는 시간들은 막 학원 그게 뺑뺑을 돌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네.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뒤늦게는 시간에 잡히게 되면은 집에 왔다 가는 경우도 아.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등하교 도우미 선생님을 이제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촘촘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학원 시간과 요 시간에 공백이 없도록 시간표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학부모들의 전략은 최대한 요거를 잘 들어가서 클릭 경쟁과 추첨의 운을 바라면서 잘 들어가서 시간표를 확정한 다음에 요것에 비어있는 시간들을 학원으로 이렇게 학원으로. 메우는 형태로 여태까지 아.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늘봄학교 발표한 것에서 그 내용은 방과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커리큘럼이 좀 있는 교육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돌봄하고 방과후 교실 이렇게 두 개는 조금 말하자면 방과후 교실은 특별 활동 같은 거고 네. 돌봄은 정말 돌봄만 하는 교실이었는데 두 개 통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그 성격은 일단은 방과후 과정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맞춤형 과정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실 돌봄 교실이라는 거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어디 갔다 와도 거기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돌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 가정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에 시범 사업 수준을 한 것이었고 시범 사업도 오히려 2학기 때 그 시범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진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좀 급하게 발표된 감이 없진 않지만 1학기부터 그러니까 바로 보름 뒤부터죠. 보름 뒤부터 2,800개 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2,800개. 전체 한 30% 정도 됩니다. 30%. 예, 아. 그리고 2학기 때는 8,000개가 넘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학년에 한해서.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라면 올해 2학기부터는 누구나 2시간은 무료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받을 네, 수 늘봄학교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그게 것입니다. 8시까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시간. 아, 2시간. 네, 2시간까지.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럼 8시까지는 그 늘봄학교가 지금 이제 차츰 이제 정책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아침 돌봄도 하고 중간에 틈새 돌봄도 하고 저녁 돌봄도 하고 저녁 식사도 제공하는 형태의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재로서는 교과가 끝난 다음에 2시간 무료로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는 건 일단 2학기까지는 모든 학교에 다 한다. 네, 2학기는 모든 학교에 2학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러면 내년에 이제 2학년. 그래도 일단은 2학기부터도 전략은 좀 쉬워질 수 있겠네요. 이거를 그전에는 학원 뺑뺑이를 언제 어떻게 돌릴지를 클릭질을 한 다음에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 2시간은 학교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도 학원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제 둘째 아이가 이번에 2학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늘봄학교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네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작년부터 근데 뭐 시작했으면은 1학년만 문제는 아닐 텐데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할 계획도 혹시 있어요? 당연히 그 정부에서는 2학년 내년에 전면 1, 2학년 다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1, 2학년, 네.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지금 1학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1학기부터 2,800개 학교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2,800개가 잘 시행될 수 있는가도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시행돼야 2학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기존의 방과후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방과후 교실은 그 방과후 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늘봄학교 교사가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여기 행정 용어로는 돌봄 전담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그 돌봄 전담사 분들이 그 이제 그 방과후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방과후 과정이었던 이제 늘봄학교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총 책임을 맡는 사람을 지자체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늘봄학교 실장직을 신설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그 늘봄 지원실이라는 것을 전담 조직과 행정 인력을 더 배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또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을 한 2,200여 명 정도 또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돌봄 전담사는 근데 교원이 아니죠. 돌봄 전담사는 교원이 아니고요. 지금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학교 안에 그 이제 조리실에도 계시고 여러 곳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학교 비정규직 중에 하나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돌봄 전담사이고 행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에서 파견해서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는 신규로 좀 채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자체에서 파견하는 사람이 실장의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고 그 업무는 지금 교육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좀 구체적인 거. 교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학급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지금 가장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얘기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놓는 거는 거의 학대나 다름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보내는 얘기. 학원 보내는 건 학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물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연근무제가 가능해지고 단축근로가 가능해지고 그러면서도 삶의 질이 유지가 되고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학원 뺑뺑이랑 좀 달라진 점은 학교 안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 밖과 학교 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학부모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학교 밖을 그 초등학교 1학년의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직접 픽업을 해줘서 데려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또 학원을 한 곳만 가는 곳이 아니고 그 3시간, 4시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3, 4곳을 돌아다녀야 되죠. 학원과 학원 사이의 길도 상당히 대부분의 그 이면도로 길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 방과 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교 내와 학교 밖의 공간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학교 내에 이런 일들을 할 만한 충분한 공간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봄학원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그렇죠. 그 얘기인 예. 거죠. 교실에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공간이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일단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체 그 이제 인원수가 2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70만 명 정도 세대인데 그 진행자께서는 100만 명, 100만 명 세대시고 지금 이제 근데 조만간 20만 명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30년만 해도 초등학생 인원수가 260에서 160만 명.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내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있게 되겠죠. 물론 그런 유휴 공간들이 그냥 수업을 받는 형태의 딱딱한 책걸상의 형태로만 있게 되면 이 돌봄 교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교육부에서는 돌봄 교실,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 그 적합한 형태로 학교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학교 바깥의 공간에도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들, 뭐 아파트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좋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 세운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과연 제대로 마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의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방과후 교실, 방과후 과정과 학교 이제 교사 사이에 상당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는 여전히 그런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 과정들이 상당수 기존 교실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교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놨어요. 강원도에서는 그 자기 교실을 방과후 과정에 이렇게 내줬을 경우에 그 이제 교원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자기 교실을 내줄 경우에 늘봄 교실로 내줄 경우에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선생님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것 같네요. 교실 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또 교사들의 반발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교사들은 왜 반발을 하게 될까요? 교사들의 반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교육의 공간인가 보육의 공간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 사실 성격의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육의 공간이라고 만약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의 책임을 학교가 맡기보다는 지자체가 맡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일관되게 그 교사 쪽에 뭐 전교조라든지 교사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학교 교육과정 끝나면 일단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사분들의 생각이 다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학교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좀 반발이 있다는 얘기였다는 그것도 거잖아요. 모든 교사들이 생각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만 그 상당수의 교사들은 그 교실을 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주는 교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쉽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혹시 입장을 이해하고 계세요? 왜 교실을 본인이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돌봄을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교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뭐죠? 안 좋은 회사에서요 아이디어 제안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자기가 해야 아이디어 딱 제안하면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자네가 한번 해보게.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일만 많아지죠. 갑자기 나한테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일만 갑자기 들어와서 야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분들도 그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그 이제 교육하는 경우에는 케어하고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돌봄까지 이뤄지게 되면은 그 교사분들의 업무는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사분들에게 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에 그칠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구체성이에요. 네. 근데 둘 다 아직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돈은 1조 2천억 원이거든요. 1조 2천억 원이 신규로 늘봄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방과후 과정과 돌봄 교실에 썼던 예산이 8천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4천억 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의 그런 이제 그 돌봄에 쓰는 전체 비용이 올해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도 1조 2천억 원. 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좀 놀라운 너무 일이지. 작네요. 예, 너무 적은 그리고 금액인데 증가분은 4천억밖에 안 되는 증가분 거죠. 4천억 원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또 이렇게 아직 말뿐인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다라고 말뿐인 그런 이제 상태에서 교사분들은 과연 당장 다다음 주부터는 나의 일로 들이닥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의,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 다 나의 일로 들이닥칠 텐데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말과 그 말에 이제 부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사분들의 반대는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 노동자, 돌봄 전담사라고 하셨는데 행정 용어로는 그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학교 비정규직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또 이제 처우에 차별이 있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분들의 처우하고 관련된 논란도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한창 그 논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과후 과정 선생님들과 조리실의 선생님들, 그 조리사분들이 그 단번에 그 일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분이 일감 없어진다고 뭐 급여가 나옵니까? 실업급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급작스럽게 늘리다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일감을 그냥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이분들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법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지금 명칭을 가지고도 저는 교육부가 행정 용어지만 돌봄 전담사라고 쓴 표현 자체가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요. 이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아이들의 그 돌봄 과정을 운영하고 실제로 이제 그 교육도 하는 선생님들인데 돌봄 전담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분들을 혹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혹시 그런 이제 의문까지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존중 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의 처우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지금 그 사실 30, 40대 여성들의 그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독 낮은 편이잖아요. 이 경력 단절 현상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데 이 방과후 과정이라는 일자리 자체가 파트타임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고 기존의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하기에도 괜찮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이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일자리 정책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된다면은 일자리 정책도 되면서 보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정책도 분명히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돌봄 생각합니다. 교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늘봄학교 교사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런 표현을 왜 안 쓰는지. 그거는 교사들이 반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드네요. 느낌상. 예, 네, 모든 뭐 교사의 여쭤보지는 생각이라고 않았지만.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부 교사분들은 그 명칭을 가지고도 좀 문제를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학부모들 쪽에서는 또 뭐 어쨌든 환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부가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정책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아니면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소득 지원을 하고 하는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기업이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어떤 일을 하면은 벌을 주겠다라는 정책들은 약간 간접적인 정책들이거든요. 또 간접적인 정책들을 또 그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 한국의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 플랜드리 정부를 이제 자임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양육자들한테 노동시간 줄이지 않으면 그 확실한 벌칙을 주겠다라고 천명하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면서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론적으로 볼 때 총평 그리고 늘보막교 잘하는 것이다. 늘려야 한다. 보완이 필요하지만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세요? 준비가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조금 늦춰야 되는 정책이 있고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준비가 부족해도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준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빨리 시작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생 추이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고 초등 돌봄절벽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언제부터 문제 지역이 나왔었는지. 도대체 이 문제를 정치가 왜 가만히 놔두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보완해 가야 된다. 대신에 정부가 제대로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늘보막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잘하고 있다고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세게 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